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이 초긴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막 돌아온 모습이 포착됐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첫 질문이 날아오자 김 실장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데 더 충격적인 건 뒤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딱 5일 후인 10월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협상 총책임자가 공항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들리지 않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미국을 2번이나 왕복했다는 겁니다. 과연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그날 밤 북쪽 캐나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폭탄 선언을 올렸는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35%라는 초강경 관세를 그대로 때리겠다는 선전포고였던 것이죠. 캐나다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마크 카니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캐나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이용한 관세 반대 광고를 미국 방송에 내보냈던 겁니다. 레이건이 관세는 애국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는 음성을 광고에 넣었는데 온타리오 주정부가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대대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트럼프가 경로했습니다.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비판하는 가짜 광고를 조작해 사용했다. 이는 미 대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다. 그의 표현 그대로인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이로써 모두 끝낸다고 선언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35%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한국이 지난 7월 협상으로 25%에서 15%로 낮췄던 그 관세보다 20%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미국 수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국도 캐나다와 똑같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한국의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서한까지 보냈었습니다. 바로 7월 8일이었는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캐나다는 35%를 맞게 된 걸까요? 같은 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른 긴급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 그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옵니까? 위 실장의 대답이 묘했습니다.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돼 있고 관세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보 협상은 합의가 됐다는 건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원자력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2개의 협상이 모두 완성될 때 발표하는 걸 선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보 협상은 끝났는데 관세 협상이 안 끝나면 아무것도 발표 못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패키지 딜을 원한다는 건데 안보도 주고 경제도 받고 이걸 한꺼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인 겁니다. 위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미국 측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종래 입장대로라면 한꺼번에 발표하는 걸 선호할 겁니다. 즉 관세 협상 타결 없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5일 남짓 남은 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는 빈손으로 정상회담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상, 도대체 뭐가 걸려 있길래 이렇게 팽팽한 걸까요? 김용범 실장이 새벽 인천공항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가 뭘까요? 정부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귀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규모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연간 달러 투자 여력이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를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미국 측은 훨씬 더 많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입니다. 한국의 2024년 국가 예산이 약 657조 원이었는데 그 7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4,2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는 그중 83%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우리 외환 보유액의 83%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셈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구인지 아시나요? 외환 보유액은 나라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던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한국 경제에 깊이 박혀 있는데 83%를 한꺼번에 빼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5% 내외만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돈이 나가는 것과 보증을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투자처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인데요. 미국은 일본과 맺은 모델처럼 자기들이 구체적인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 SPV에 입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투자처와 시기를 모두 결정하는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죠. 수익 배분 비율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위험은 우리가 다 떠안고 수익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이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며칠 전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CNN 인터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CNN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요구가 마피아식 갈취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던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마피아식 갈취라는 직설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동맹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죠. 이어서 그는 조정과 교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던 것인데 합리적인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캐나다와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캐나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750억 원을 들여 레이건을 동원한 광고를 만들어 트럼프를 자극했고 결과는 35%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주일에 2번씩 태평양을 건너며 끈질기게 협상 테이블을 지켰습니다. CNN에서 마피아식 갈취 같다는 말이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며 우리는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충동이 아니라 인내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언급한 통화 스와프 문제인데요.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갔을 때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뭘까요? 쉽게 말해 외환 위기 때 서로 돈을 빌려주는 안전장치인데요. 한국이 달러가 급하게 필요할 때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고 미국이 원화가 필요할 때 한국이 원화를 빌려주는 겁니다. 무제한이라는 건 금액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위성락 실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진척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3,500억 달러는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을 막아줄 안전장치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외환 사정상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미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하는데 정작 실무 협상에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19일 귀국 당시 했던 말이 힌트를 주는데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건데 뭐가 합의됐을까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투자 분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가 그중 하나인데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MRO, 조선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죠. 또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골격이 잡혔는데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의 투자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양국이 대체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그 현금을 언제 어떻게 분할해서 내느냐는 문제죠. 김용범 실장이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직접 투자로 나가는 현금 규모를 놓고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현실적인 투자 여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10년에 걸쳐 분산하면 총 1,5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나머지 1,500억에서 2,000억 달러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제공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0월 16일 또다시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한 건 우연이 아닌데요. 선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할이 아니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압박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정상회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실무 협상에서는 양측이 최대한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빅딜을 하자는 전략인 것이죠. 위성락 실장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직접 협상하는 게 아니기에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무 협상은 계속하되 최종 결정은 정상 간 회담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외교 협상의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29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관세 패키지 딜이 동시에 타결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 현금 투자 규모와 분납 기간에 대해 합의하고 미국은 통화 스와프나 다른 형태의 외환 안정 장치를 제공하는 식이죠. 이 경우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 합의를 발표할 겁니다. 노멀 시나리오는 안보 분야만 먼저 발표하고 관세는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인데요. 위성락 실장이 언급했듯이 미국 측은 한꺼번에 발표하는 걸 선호하지만 한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보만이라도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협력이나 사용 후 핵연료,
제철이 같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이기 때문이죠. 워스트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하고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갈 길이 멀다고 한 것이 현실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양국 정상은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발표만 하고 헤어질 겁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로서는 노멀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됐다고 명확히 말한 반면 관세 협상은 갈 길이 멀다는 김용범 실장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미국도 11월 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하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캐나다와의 비교가 흥미로운데요. 캐나다는 트럼프를 자극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협상 테이블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CNN에서 마피아식 갈취 같다는 말이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며 우리는 동맹이라고 답하며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김용범 실장이 피곤한 얼굴로도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서는 것도 모두 우리는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보내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존중하는 상대와는 협상하지만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상대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35%를 맞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레이건을 이용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도 합리적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세워줬고, 9월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피스메이커로 추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외교의 힘입니다. 원칙은 지키도 해 상대방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버티도 해 협상 테이블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들이 밤을 새우며 마지막 협상안을 다듬고 있을 겁니다. 29일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5일, 정확히는 120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정관 장관이 24일 인천공항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라는 표현, 여기에 한국 정부의 각오가 담겨 있는데요.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정상회담 직전 몇 시간 동안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 협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각 90%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마지막 1%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일주일 전만 해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던 김용범 실장이 오늘은 갈 길이 멀다고 말한 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우리도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여론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답했는데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는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61.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맞서되 협상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힘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5일 후 경주 에이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협상단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외환 보유액 83% 요구라는 초강수 앞에서도 한국은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35%를 맞았을 때 한국은 15%로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살아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보여주는 외교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충동이 아니라 인내로, 굴복이 아니라 협상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29일 정상회담, 그 결과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